안녕하세요. 돌쟁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출산 전까지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어요. 저는 센터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했어요. 친구들에게 받은 지지배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이는 일에 안 받게 제 남편이 저보다 연하라는 것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보다 3살이나 어려거든요. 비록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훨씬 성숙해서 정신연령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훨씬 연상 같아요. 마음씨도 착하고 선하며 생각도 깊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죠. 출산 후 육아를 하느라 고군분투 중에 현재까지도 남편은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신도 피곤할 텐데 육아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거든요. 게다가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해주세요. 저를 사회가 아닌 셋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려고요. 그래도 되죠? 실제로 제 남편의 저의 친정 부모님을 엄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시부모님을 엄마와 아빠라고 불러왔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고 남편의 선화한 마음씨는 시부모님을 많이 닮았어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제 자와 남편이 만나게 된 배경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물론 친정과 시댁 사이에는 예전부터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가족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3살 아래의 남동생까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 구성을 보면 평범한 가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가족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사실 여동생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엄마는 남동생을 가진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지났지만 진통이 없고 출산 징후가 보이지 않았어요.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제 안에서 너무 크다며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그래서 강제로 출산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태아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지만 우리 동생은 기적적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생존했어요. 하지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2살 때 알게 된 건데 부모님은 또래 아이들과는 발달이 더딘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그때 뇌성마비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저도 5살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모습을 기억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타며 평생을 보낼 동생이어도 부모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키워주셨어요. 말은 알아들을 수 있고 지능도 낮은 편이 아니라서 남들과 같이 공부시키면 성장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해야 하나 하며 시설로 보내라는 주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일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일반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동생을 보살펴주기 위해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야 했지요. 동생만 챙기시는 부모님에게는 서운할 마음도 들었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은 동생을 돌보시는 중에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힘겹게 기댄 몸을 이끌고 잠깐이라도 제게 와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동생의 장애와 돌봐야 하는 이유를 자주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께 곁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외할머니도 계셨어요. 덕분에 나는 동생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삐뚤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학교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였죠. 엄마 말로는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끈기 있게 동생을 데리고 등하교를 시켰어요. 나는 종종 동생이 괴롭히는 아이들을 찾아가 당부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있어야 하는 동생을 찾아가 같이 놀아주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누나로서 역할을 해낸 거죠. 하지만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나는 중학생이 되면서 예전처럼 돌봐주기가 어려워졌어요. 엄마가 더 고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뜻밖의 지왕구리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동년배 아이와 함께 집으로 와서 그 아이가 동생의 휠체어를 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성이라는 집 같은 친구 강동이었어요. 유성이는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왔던 거예요. 그 이후로 매일 그 아이가 제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가끔은 집에 와서 같이 숙제도 하고 놀기도 했어요. 한 번은 동생이 그 아이에게 말했다고 해요. 학기 초부터 자주 다가와서 같이 놀아주는 걸 나에게 쓴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이 나와 같이 놀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놀기 싫다고 하면서도 놀자고 하는 친구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친절한 마음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셨고 저희 동생에 대한 친절한 대우로 간식도 챙겨주시고 마치 자기 아이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그 친구는 꽤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유정이는 착하고 똑똑해서 유성이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숙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내 동생에게 진실된 친구가 생겨 기쁘게 생각했어요. 동생과 동원은 나라의 졸업을 하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해서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했어요. 그런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인 것을 엄마가 잘 알고 계셨지만 개교 기념일이어서 집에 있었고 엄마는 잠시 나가셨던 상황이었어요. 벨이 울린 것은 동생의 친구인 유성이가였어요. 유성이는 어머님께 전화를 받아가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쿤을 허지웅 주동으로 가는 파출소로 향했죠. 가는 길에 엄마에게 팝주스를 가져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담당 경찰과 책상 사이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인 동생과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 3명과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요. 유성이 눈가요? 중요한 여성이 쟤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계셨죠. 선생님께 무슨 일인가요? 여쭈었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성이란 친구 동호회 아시다시피 동화가 유성이 때문에 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건의 정황을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평소에 주먹을 쓴다는 몇 명의 아이들이 동생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일에 익숙했던 동생은 평소와 같이 무시했었지만 동우는 달랐어요. 그는 12세가 될 때마다 제 동생을 대신하여 맞서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이동안 몇 차례 싸운 적은 있었지만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불량한 어린이들이 갑자기 제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동생은 그들에게 3-4번 돈을 줬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를 키우기 싫어서 돈을 주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동호가 그들을 찾아가서 돈을 뺏었죠. 그 후 동생한테 돈을 되돌려주면 비밀을 지키겠다고 요구했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거부했고 결국 주먹 싸움으로 번질지도 몰라요. 평소 주먹질을 해오던 새 아이가 혼자는 어떻게 할지 난감했어요. 동우가 나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파출소로 달려왔다 보니 상태 파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오셨고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님도 함께 왔어요.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다행히도 개개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며 사과하고 도난당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생각보다 강경했어요. 눈은 필요 없으니까 쟤들이랑 같은 학교에 안 다니게 해달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동생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주겠다고 했어요. 가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합의를 위해 동호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동호는 상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은 많이 울었어요. 자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다쳤다는 생각에요. 동우가 전화를 해서 동생한테 자기는 괜찮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우께서 마음을 써준 점에 대해 저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결국 가해자들에게는 강제 퇴학 처분이 내려졌어요. 동생은 원래대로요. 그러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동호도 전학을 가게 됐다는 거죠. 동호 부모님의 의견을 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동호 전학은 동호 부모님이 결정한 일이라고 해요. 동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불안 증세를 보이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호 부모님은 동호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 말에 동생은 또 많이 울었어요. 자신 때문에 친구까지 잃은 것 같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동호가 어떤 친구인지 잘 알고 있어서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동생과 마지막으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동호는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게 문자가 왔어요. 유리 누나, 저 동화는 제 핸드폰이 해제돼서 옆집 아줌마 폰을 빌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유성이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당분간은 연락을 못하겠지만 절대 안 돼.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유성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잘 지내세요.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제게 문자를 남긴다고 하더군요. 동생한테 그 문자를 보여주니 동생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동우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동우 말대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전 동생을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었죠. 한동안 힘들어하던 동생은 다시 기운을 차렸고 이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심지어 고된 재활을 하고 온 날의 두려움. 부모님은 그런 동생에 걱정되셨지만 넉넉히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수험생이 되어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장애를 가진 동생을 보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기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후회하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도 빨랐고 두 분야가 제 적성에도 잘 맞았어요. 얼마 뒤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고등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하셨어요. 동생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눈에 띄는 것보다 동생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부모님도 동생의 의사에 동의하셨습니다. 동생의 진학을 위해 우리도 살던 동네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뒤 동생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쁘게 여겼지만 특히 엄마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자원봉사자들과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살아가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파박이기는 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을 저축하는 것이 보람 있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동생을 돌보면서 얻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말이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행복해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할 준비를 하던 중에 선배 언니가 와서 오늘 손님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것으로 스마트 기기들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 모바일 어플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저희 센터의 젊은 분들이군요. 층이 많이 오면 와주세요 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강의 시간에는 점심시간에 해왔어요. 강의를 들으시기로 하신 분들을 전부 야설 9명 정도였고 대부분 20대나 10대 후반인 분들이셨어요. 자립을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오셨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봉사활동을 하러 오신 분들은 남자들과 여자들 총 4명이었어요. 자신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2개 출시했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 동기들과 함께 한 사업인데 졸업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이 약 8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장애인도 채용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기에 나는 벌써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특하게 느꼈어요. 혹시라도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나와 다른 복지사들은 강의 내내 뒷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센터 직원들을 각자의 방으로 안내한 후 의자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지만 한 분의 강사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업체 대표이자 주 강사였는데 아직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께서 저를 향해 밝게 웃으시며 누나, 기억 안 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한참을 그분을 쳐다보았고 섭섭한 표정을 짓더니 강사께서는 눈과 얼굴, 이름으로 바로 알아봤지만 더 친해질 걸 그랬네요 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강동우. 내가 아는 그 동우 맞네요. 하니 동우 씨는 웃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4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우 씨에게 어떻게 지내냐? 고 물었더니 한숨을 내쉬며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유성이 뜨고 싶어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동우 씨는 실내 치료를 받으며 거의 1년 가까이 정신과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나아져서 더 이상 상담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되었는데 하프니즈 집에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에 큰 아버지가 계신 캐나다로 가족 모두 이민을 했다는 것이더군요. 처음에는 할 아버지께서 많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아 잠시 들렸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그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국 제가 남아서 장례까지 책임지고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얼마 후에 큰 아버님은 동호회를 다시 부활하시기로 하셨어요. 큰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 되어 확장하게 되었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캐나다로 가서 살지 않겠냐고 하신 거죠. 회사에서 인재 대상자로 올라있던 통화를 아버지가 듣고 이민 결심을 하셨고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가족 모두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학을 다니던 동생은 한 학년을 마치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대학에 편입을 하였어요. 빨리 알아보려고 제 동생을 만나러 우리가 살던 동네를 찾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셔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다니 기적 같아요. 암튼 오늘 저녁에 제 동생을 만나러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저는 우리 집 주소를 전해주었어요. 유성이 놀라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동생이 집 앞에 와서 전화를 걸면 동생을 놀라게 할 작전을 짜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전에 동호와 만났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손에 가득한 선물을 사들고 왔거든요. 동우는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손님을 데려왔어요. 밥 좀 주세요 하고 거실로 들어간 후에 말했어요. 엄마는 내 말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손님이 나타났느냐며 황당해 하셨어요. 동생은 손님이 온다는 소리에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동생의 팔을 잡아 세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동호가 거실로 들어서자 동생은 곧바로 눈물을 흘렸어요. 동화를 바로 알아보고 동우는 손에 든 선물을 던지고 두근거려 동생에게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엄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동화라고 말하자 더욱 놀라셨어요. 그날 밤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동호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했어요. 동생과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더군요. 식사를 마친 동생과 동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동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동생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누나가 그 센터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도와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 후로 동우는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했어요. 영웅이 좋아서 센터 측에서도 많이 도와주기도 했죠. 동우는 강의를 하러 온 날에는 언제나 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동호회의 마지막 강의 날이 왔어요. 그날도 동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동호가 마침내 고백을 했어요. 저, 누나를 많이 좋아해요.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동생 친구 겸 연애할까 고민했었는데 사실 저는 만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긴 했지만 만약 사귀면 밭지를 헤어지게 되면 동생 눈치도 보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동생과 동우 사이가 어렵게 변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선뜻 부모님께 고백을 해달라고 했어요. 드리기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고민을 한 뒤 동생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생은 자기 괜찮다며 동우는 좋은 애고 좋은 남자야. 누나한테 주 잘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고 결국에는 동화 씨와 사귀게 되었고 제 걱정과는 다르게 연애를 거쳐 결국에는 결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예쁜 아들도 나왔고 현재 남편의 사업은 탄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동생은 학교를 졸업한 후 남편의 회사에 취직하여 소프트웨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표와 직원들이 우리 집에서의 매부와 처남이 되었지만 가장 큰 타이틀은 항상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장애를 가진 남동생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동생을 통해 얻은 이 인연을 이제는 제가 지켜나가야 할 일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